우리 형법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를 봤고요.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를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적용 범위는 그 시간적 적용 범위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내용이 쉽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그냥 뭐 우리 한 사람이 뭐 외국에 가 있을 때 아니면 뭐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범죄를 범했다. 이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인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요 영역을 대한민국의 영역 내라고 해봅시다. 뭐 영토, 영해, 영공을 다 포함한 대한민국 영역 내라고 해봅시다. 첫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내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가 첫째 문제가 되고요. 이게 1번이고, 자, 2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내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가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경우에 과연 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또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번의 경우는 내국인이, 즉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니까 내국인의 국내범이라고 말합니다. 내국인의 국내범. 두 번째 경우는 외국인의 국내범이겠죠. 또 세 번째 경우는 내국인의 국외범이겠죠. 또 네 번째 경우는 뭡니까? 외국인의 국외범이겠죠. 물론 용어상으로는 네 번째 경우를 주로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하고 다른 경우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지 외국인지 또 그다음에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입법주의가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영역 안에서 범죄가 범해졌다면 자기 나라 사람이 그랬든 외국 사람이 그랬든 무조건 자기 형법을 적용한다는 주의를 속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법도 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속지주의 확장 형태로서 기국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주의를 이걸 기국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상으로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떠다니는 영토로 이해합니다. 물론 배는 떠다니는 영토고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영토겠죠. 그래서 영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인데 외국에 나가 있다. 대한민국 밖에 나가 있다. 그것도 뭡니까? 그 배 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죄를 범해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주의를 기국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국주의도 넓은 의미의 속지주의 속에 들어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기국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속지주의라고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기국주의도 넓은 의미의 속지주의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국주의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왔는데 지문에 기국주의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답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속지주의를 답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런 문제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속인주의를 봅시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죄를 범했던 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말합니다. 뭐 적극적 속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의 원칙적 형태는 적극적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면 어떤 범죄이든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보호주의 누구를 보호하자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따지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에서 죄를 범했던 간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을 보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누구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말하니까 이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전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이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보호주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국,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원칙을 국가보호주의라고 말하고, 또 차국민,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자는 보호주의를 국민보호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쓰여지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네 번째 세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주의는 범죄나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계주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법익, 이걸 세계적 법익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범죄지가 어디인가 또 범죄의 국적이 누구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 예는 전쟁 도발 같은 거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 자 어느 나라 사람이 일으켰느냐,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켰느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세계주의예요. 또는 얘가 테러 같은 거죠. 테러.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테러를 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통화 위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현대 세계는 단일 경제권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뛰면 우리나라 증시도 뛰고, 거기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단일 경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위조하는 것은 미국 달러를 위조했다고 해서 미국의 법이면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위조도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디에서 죄를 범했던 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세계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몇 해 전에 미국에 그 무역센터 그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는데,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아직 잡히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오사마 빈 라덴이 도망을 다니다가 대한민국에 몰래 잠입했다가 경찰에서 체포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 사람을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우리 형법상 살인죄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미국에서 죄를 범했죠. 또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형법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첫째, 가능하죠. 그게 뭡니까? 보호주의입니다. 자, 꼭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까? 안 피해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일부 피해가 있었죠. 그럽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지만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런 보호주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테러죠. 그러니까 세계주의를 근거로 해서 범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 테러는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그 사안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호주의를 근거로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형법은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자,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조문을 분석하게 되는데, 자, 조문을 분석하는 기준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지를 잘 보세요. 범죄지, 조문에 어떻게 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내로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영역 외로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분석 기준이 이제 범인의 국적입니다. 즉,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또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잘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속지주의는 우리 형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2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네, 이런 데서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해야겠죠. 그렇죠?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1번과 2번을 그냥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고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속지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형법 2조의 속지주에 의해서 우리 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관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그 점원이 막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0원짜리를 뭐 한 10만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점원을 한 대 쳤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자, 이 미국 관광객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죠. 우리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뭘까요? 속지주입니다. 자, 미국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사안이죠. 일단은 2조의 속지주에서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제 죄를 범해야 되는데, 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해야 된다고 2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뭡니까? 죄. 범죄죠. 근데 범죄는 행위와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행위와 결과에 모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모든 요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고, 일부라도 대한민국을 거쳤다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을한테 독약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독약은 약효가 서서히 발휘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그 독약을 먹고, 자, 서울에서 먹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LA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속지주의에서 이 가백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할 수 있죠. 자, 뭡니까? 독약은 서울에서 먹였어요. 뭡니까? 살인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였다면 결과 발생지가 대한민국 밖이었을지라도 일단 속지주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가변한 사람이 미국 LA에서 을한테 독약을 먹였고, 자, 행위지는 대한민국 영역 외입니다. 근데 독약을 먹은 을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사망해버렸습니다. 뭡니까? 결과 발생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죠. 요 경우도 속지주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와 결과 모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일부라도 대한민국을 거쳤다면 일단 속지주에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가변한 사람이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구경하다가 북한 안내원하고 입씨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한의 체제가 오르냐 북한 체제가 오르냐 이심이 벌어졌고, 그래서 북한 안내원이 화가 나니까 그 갑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빨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북한 안내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가능하죠? 북한도 대한민국 영역 내이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북한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 근거가 있습니까? 헌법에 있죠. 헌법에 보면 영토 조항이 뭐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북한도 대한민국 영역 내예요. 그래서 그 북한 안내원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속지주의에서 우리 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북한 안내원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경찰관이 이제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서,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또 이제 비오는 선임권과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와야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 이랬다가는, 전방에는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분명히 그 북한 안내원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요. 근데 도저히 우리 형법을 집행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법의 적용법이라는 것은 형법 적용의 추상적 가능성을 말할 뿐입니다. 추상적인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집행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하세요. 추상적으로 우리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형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우리 그 대법원 판례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역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그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한테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자, 법적으로 볼 때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가로도 취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국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국가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의 나라 땅을 불법하게 차지하고 있는 불법 단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해석론상으로 많은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이 간첩죄라는 조문이 있는데, 간첩죄는,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간첩들은 다 어디서 온 간첩들입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죠. 근데 북한에서 온 간첩을 법리상으로 간첩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간첩죄 규정을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간첩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 적국에서 국은 뭡니까? 김칫국이에요? 아니죠. 나라국자죠. 나라국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간첩하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나라입니까? 국가예요? 법적으로 아니라 그랬죠. 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은 북한은 나라가 아니니까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간첩죄로 처벌했을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그렇죠? 그때는 중국을 중국이라 안 불렀고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대법원이 법리를 구성했는가 하면 중공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공은 나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위한 간첩으로 보지 않고 중공을 위한 간첩으로 이론 구성을 해가지고 간첩죄로 처벌을 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하고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이런 해석이 또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항의하겠죠. 우리가 언제 보냈냐? 언제 보냈어? 하면서 항의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론을 바꿨을까요? 북한은 나라는 아니지만 적국은 아니지만 적국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에 준한다. 그래서 이건 중공을 위한 간첩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간첩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정치적 문제와 현실의 문제하고 법적 문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대법원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판결의 변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행위 결과 모두가 대한민국 영령 내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있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행위지나 공범의 행위지가 대한민국 영령 내에 있다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을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사범과 종범. 이건 협의의 공범이라고 말하고, 여기 나중에 공범론에 가서 상세히 배울 텐데, 하여튼 공범이라는 말이 나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교사범, 종범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의 그 야쿠자 두목입니다. 근데 A의 이제 부하 가운데 B라는 사람이 야쿠자 두목의 돈을 떼어먹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B가 이제 한국으로 달아났어요. 그래서 야쿠자들이 뭐 이런 거 그냥 뭐 참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뭐 세상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A는 부하 C를 선정해가지고 한국으로 몰래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B를 없애버리고 와라 하고 해서 그 C를 보냈어요. 그 C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B를 발견하고 이제 칼로 살해해버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C한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일본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령 내에서 죄를 범했으니까 C는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을 받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C한테 살인을 교사한 A란 야쿠자 두목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속지주의에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일본에서 살인을 교사했고 대한민국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A에게도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한국 땅을 거치지 않았는데, 밟지 않았는데, 왜 A한테 속지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공범은 정범과 연대적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정범과 연대적으로 뭡니까? 시한테 시가 정범이고 시에게 속지주에 의해서 우리형법이 적용된다면 이와 연대해서 공범이 A에게도 속지주에 의해서 우리형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범이 공범에 종속하지 않지만 근데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좀 볼까요? 72페이지 보시면 실효공 밀수 공모 사건이 나옵니다. 뭐 사실관계가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합시다. 각각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괌으로 들어가는 승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색에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홍콩에서 밀수 실효병을 구입하여 이를 괌에서 판매하기로 서울의 모 호텔에서 공모했다. 자, 미국 사람을 놓고 본다면 미국 사람이 서울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실효병 밀수를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는 대한민국 영역 내입니다. 그 갑과 A는 홍콩에 가서 실효병을 구입하여 갑의 여행용 가방 밑에 감춘 후 갑은 홍콩에서 서울을 경유하여 괌으로 가는 항공편으로 A는 실효병을 소지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으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가 실효병 밀수 정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자, A는 그 서울에서 실효병 밀수를 공모했지만 A는 정작 실효병을 소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소지하지 않았단 말은 뭡니까? 밀수 행위를 현실적으로 분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공모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밀수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때는 이제 공모만 가지고 이제 A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모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공모도 우리 판례는 범죄 행위로 봤고, 이 공모가 대한민국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으니까 뭡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사람한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밑에 요지에서 3분 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분 요지 봅시다. 형법 제2조, 속지주의인데, 속지주의를 적용하면서도 공모 공동정모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비록 A가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공모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했으니까 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속지주의에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고 본 그런 판례입니다. 그 아래 판례는 일단 주체는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인데 금품 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고, 그러나 그 알선 행위는 대한민국 밖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수와 알선 모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만, 수수는 영역 내지만 알선은 영역 밖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속지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죠. 왜 그렇습니까? 범죄의 모든 요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다면 다른 것이 대한민국 밖에서 있었더라도 그 전체에 대해서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속지주의 확장 형태로서 기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4조 조문을 봅시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영역 외, 요 주목해야 되고요. 영역 외에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 항공기 내에서, 자,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박과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일 것을 구합니다. 자, 죄를 보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박은 떠다니는 영토라고 했죠.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밖에 있는 선박, 대한민국 밖에 있는 항공기일지라도 그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기국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속지주의 확장 형태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4조의 해석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4조의 마지막 줄 보시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 자, 내국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속지주의, 즉, 기국주의를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자, 이때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견해입니다. 터무니없는 견해요. 자, 왜 터무니없느냐? 그 논리적 해석론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국주의는 뭡니까? 속지주의의 일종이에요.
자, 속지주의라는 소리 뭡니까? 우리 형법에 있어서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 원칙 규정입니다. 원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조가 외국인만 언급하고 있지만 보세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하물며 내국인에게 적용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뭡니까?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말합니까? 이걸 물론 해석, 당연 해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우리가 사과나무 실화 사건에서 어떻게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을 태우는 게 죄가 되는데 하물며 타인 소유를 태우는 게 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판례 해석이죠. 그럼 판례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목적론적 해석을 불렀죠. 그겁니다. 그게 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문의 표현이 없다고 해서 기국주의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그런 견해 교과서나 논문상으로 주장되지 않습니다. 주장되지 않고 우리 그 교과서나 논문상으로는 요 경우도 속지주의 확장 형태의 기국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우리 학자들의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국인에게도 당연히 우리 기국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해야지 이걸 뭐 속인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잘못된 해석론입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 사건 생각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 소유를 태워서 죄가 되는데 하물며 타인 소유를 태웠을 때 죄가 안 되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 법이 적용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기국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해야만 논리적으로 맞는 해석이고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밑에 그 캐나다 교포 입국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화협체 판결이네요. 자, 캐나다 국적을 가진 갑은 북한의 지형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을 순차 경유하여 북한 평양에 들어갔고 우리 유체적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잠깐 본 판례입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위쪽은 이제 북한이고 여기 남한입니다. 위쪽은 이제 중국일 것이고 이쪽에 이제 캐나다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습니까? 캐나다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제 그 월북이냐 탈출이냐 하는 것이 문제된 것이고 두 번째 봅시다. 국가비 북한의 지정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한 후 중국 북경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는 남쪽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 문제인데, 우선 여기서 피고인 갑이라는 사람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우리 교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인데, 그럼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는 여기 두 가지 경우가 문제겠죠. 자, 외국인의 국내 범이냐, 아니면 외국인의 국외 범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외국인의 국내 범인가요? 외국인의 국외 범인가요? 자, 우리 판례는 외국인의 국내 범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지금 남한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외국인의 국내 범이 되는 거죠? 북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도 뭡니까? 범죄지가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주의에 의해서 1번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갔으니까 역시 뭡니까? 남쪽 북쪽 똑같이 대한민국 영역 내니까 2조의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어떤 비행기 탔죠? 칼기 탔죠. 칼기 뭡니까? 대한민국의 항공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거쳐고 중국까지 가고 할 때 일부 대한민국의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기국주의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안의 경우는 속지주의와 기국주의를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형법이 가백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 사안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혹시 유체적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걸 월북이라고 볼 것이냐. 특히 첫 번째 경우를 월북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월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경우 캐나다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들어간 것을 이걸 탈출, 월북으로 볼 것이냐. 판례는 월북으로 봤죠. 이것이 유체적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고, 소수 의견은 유체적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다수 의견을 비판을 하고 있었던 그런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안은 속지주의고, 두 번째 사안은 속지주의와 기국주의를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외국인의 국외범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외국인의 국내범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속지주의와 기국주의가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 우리 형법의 원칙 규정이고, 자, 이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 다음에 나오는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입니다. 자, 먼저 속인주의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 표시해둬야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그래서 범죄지는 대한민국 영역 밖이고 범죄 국적은 내국인이죠. 즉 뭡니까? 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국인의 국외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속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죄를 범했다면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고 우리나라 밖을 벗어난 순간 이때는 속인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 우리 형법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을 갔을지라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근거는 제3조의 속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범인의 국적인 내국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외국 사람인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일까요? 범죄시일까요? 아니면 재판시일까요? 범죄시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범죄시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재판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속인주의에서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국적을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미국 문화원 사건을 보겠습니다. 또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입니다. 대학생 가동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해서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보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점거, 농도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을 하였다. 그런 미국 문화원 측은 갑등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우선 판례의 논리를 설명해 본다면 판례는 그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미국 영토로 봤습니다. 미국 영토로 봤어요. 즉 치외 법권 지역으로서 미국 영토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 즉 내국인의 국외범 사항이니까 바로 요 3번 사항이 되는 겁니다. 내국인의 국외범 사항이니까 이때 이제 속인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치외법고이라는 개념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치외법고이라는 개념은 현대 국제법 이론상으로는 이미 폐기된 이론입니다. 자, 이 치외법고이라는 개념은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 강대국의 약속을 침탈하는데 편리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 따라서 현대 국제법 이론은 그런 거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기된 낡은 이론을 동원해서 영토 곳권을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독자들은 왜 을지로에는 미국 문화는 외국 땅이냐? 아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땅이다.
따라서 이것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은 같아요. 그러나 판례는 속인주의라고 봤지만 통일에 따르면 이것은 속지주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비판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래 판례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입니다. 자, 필리핀에 가서 도박했다. 뭡니까? 범죄지는 대한민국 밖인데 도박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뭡니까? 내국인의 국외범 사안이고 일단은 3조의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자체에서 그 행위가 죄가 안 될지라도 우리 법에 따르면 도박죄가 되는 거죠.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대로입니다. 자, 속죄지를 보충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보호주의입니다. 자, 이 보호주의는 5조와 6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5조와 6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5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영역 밖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그래서 뭡니까? 범인의 국적은 외국인이고 또 범죄지는 대한민국 밖이죠. 그래서 그 조문의 표제처럼 이걸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벌였을 때 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범죄가 아니라 거기 나오면 7개 범죄로 제한됩니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째 내란의 죄, 둘째 외환의 죄, 셋째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가 아닙니다. 요거 철제가 자두되죠. 국교에 관한 죄가 아니라 국기에 관한 죄입니다. 태극기 이런 거 국기에 관한 죄예요. 넷째 통화에 관한 죄, 다섯 번째 유가증권 우표 인재에 관한 죄, 여섯 번째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230조, 즉 공문서에 관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일 때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7번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역시도 공인장에 관한 죄를 말합니다. 공인에 관한 죄. 그래서 사인은 5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공인으로 제한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밖에서 이런 죄를 범해도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 케이스 문제 봅시다. 행정고시 47회 문제입니다. 제가 2차 시험 문제는 2차라고 표현했고요. 1차 시험 문제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라는 표시가 없는 것은 1차 시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2차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문제지만 이제 지문은 빼버렸어요. 제가 불량 문제로 지문을 빼버리고 그냥 문제 자체만 수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미국인은 행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독일 화폐를 위조한 후 한국으로 도주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한국인 감녀를 만나 결혼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형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수험생을 혼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일단 범행시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 범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이외의 사정은 고려하면 안 돼요. 우선 범죄시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적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 미국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고,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범죄지를 확정해야죠. 어디에서 범죄를 범했습니까? 미국에서라고 되어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안입니까? 바로 이 네 번째.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죠. 근데 여기서 A가 범한 범죄는 뭡니까? 통합위조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국외범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 가운데 하나가 5조인데 5조 4호는 통화에 관한 죄를 포함시키고 있죠. 그럼 뭡니까?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밖에서 통화를 위조했다면 이제 5조 4호를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으로서 5조 4호에 의해서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합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하여튼 형법의 장도적 적용범위 논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첫째가 범죄지.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범인의 국적. 범인의 국적에서 주의하자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 이외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정해놓고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걸 판단해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외국인의 국외범, 일단은 보호주의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보호주의.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범에 대해서는 속지위의 적용을 받고, 또 그다음에 내국인의 국외범에 의해서는 범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또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보호주의에 관한 조문이 6조인데, 6조가 이제 5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6조를 봅시다. 자,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영역 밖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전조에 기재한 이외죄. 자, 첫째 차이가 나왔죠. 5조의 적용은 그 7개 범죄로 시행하는데, 그 7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6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죄 같은 것은 5조가 아니라 6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자,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보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요게 달라요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5조에는 단서가 없었죠. 근데 6조에는 단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단서를 봅시다. 단, 행위지. 자, 이 행위죄는 이제 외국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행위죄 법률, 즉 외국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의 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거나 또 외국의 법에서 소추가 가능하거나 또 외국의 법에 따라서 형의 집행이 가능해야만 이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조의 경우에는 외국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조의 경우에는 외국법이 그걸 죄로 보는지 죄로 안 보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형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6조는 외국법의 상황도 고려하죠. 그래서 외국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야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조 단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상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죄가 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양쪽 국가 모두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해야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상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조를 뭐 편의상 일방주의라고 말한다면 6조는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조 6조의 커다란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나오죠. 첫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다르고 두 번째, 단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5조하고 6조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6회제 페스카마우 사건을 봅시다. 페스카마우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선족 중국인 갑동은 파나마 국조의 참치아비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 승선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근무하는 중 한국인 선원들이 갑동에 대해서 조업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하고 갑동을 하선시키기 위해서 사마로 회항하게 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하선당한 데 불만을 품은 나머지 합세하여 한국인 선원들 7명을 도끼로 내리치거나 참치 처리용 칼로 난잔 후 바다에 내던지고 조선족 중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안 선원 3명을 동사시키려고 어창에 5일간 감금하였으나 동사하지 않자 다시 끌어내어 바다에 내던져 살해하였다. 자, 일단 이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그 피해자들의 국적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한국인 선원 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7명 살해당했고 또 하나가 중국인 선원 1명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죠. 총 11명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살해 방법도 아주 잔인했죠. 그냥 뭐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난자했어요. 난자했고 또 일부 선원들의 경우는 그 칼로 이렇게 막 상처를 낸 다음에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내던져서 살해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내던져서 살해했습니다. 근데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남태평양. 남태평양 하면 뭐 그와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 뭐 음악도 있고 뭔가 아주 평화롭고 한가하고 뭐 그런 이제 바다가 연상되는데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지옥과 같은 바다예요.
지옥 가는 바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잠깐 봤는데, 뭐 어떤 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뭐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쭉 다루고 있는데요. 2차 대전 말기에 그 미국 해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아직 일본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남태평양 해상에 그 미국 함대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함이 한 척인가 침몰하고 아주 많은 피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령부 측에서는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그 침몰한 배의 선원들, 그 해군들을 구하는 데다가 일단 전력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물에 이제 둥둥 떠 있는 그 수병들을 이제 구조대원들이 가서 이제 구조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구명조끼 같은 걸 다 입고 있죠. 떠 있는데 건져 보면 허리 아래가 없어요. 대부분이 허리 아래가 없어요. 허리 아래를 누가 먹어치웠을까요? 상어들. 그래서 그 남태평양 해상이 그 식인 상어떼의 출몰이 아주 유명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상어떼에 뜯겨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상황에서 던져버리니까 피냄새 맡고 상어가 수백 마리 몰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수직에 뜯어서 그냥 뼈만 남기게 된 거죠. 그렇죠? 정말 잔인하게 살해한 거죠. 그렇죠? 그냥 칼로 찔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11명이 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죄가 되느냐? 우리 헌법상으로는 해상강도 살인죄가 일단 됩니다. 해상강도 살인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사체를 바다에 던졌다면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해상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뭐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제 일단 내국인의 국내범인가요? 이 사안이? 아니죠. 남태평양은 공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밖이죠. 그래서 이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범이 아니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는 우리 헌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범인들은 조선족들이에요. 조선족들. 우리하고 혈통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민족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한 사안입니까?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국적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자연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족은 우리하고 혈통은 같지만 법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그래서는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입니다.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에요. 혹시 기국주의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이 페스카마호가 우리나라 어떤 회사 소유의 선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소유의 선박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나라 배 안에서,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니까 기국주의에서 우리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요? 자, 이 기국주의에서 선박의 국적은 선박에 대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선박에 대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국이 어디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선적국, 즉 선박의 등록지가 어디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배는 소유자는 대한민국 회사인데 선박은 파나마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파나마 선박입니다. 파나마 선박이에요. 그래서 선박의 국적은 등록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건 파나마 선박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니까 기국주의에서도 우리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벌어진 사안이 아니니까 속지주의 안 되고, 또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선박이니까 역시 기국주의도 안 되고, 또 범인은 중국 사람들이니까 속인주의도 안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뭐죠? 보호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호주의는 5조가 있고 6조가 있는데, 자, 5조의 적용 대상인가요? 6조의 적용 대상인가요? 자, 5조의 적용 대상은 그 7개 범죄로 제한하는데, 해상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는 그 7개 범죄에 들어가지 않죠. 결국 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6조를 근거로 해서, 이 보호주의를 근거로 해서 이 갑등의 조선족들에게 해상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안에서 검사는 이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부분은 아예 공소 제기를 안 했습니다.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부분만 해상강도 살인죄와 사체유죄로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선원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돼요. 자, 이 사안은 보호주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데, 자,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 해야 된다고 했죠?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일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선원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주의에 의할지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형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검사는 애당초 공소제기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원을 살해한 부분만 보호주의를 근거로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조선족들인데,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뭐 일종의 뭐 코리안 드림 같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나올 때는 많은 빚을 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속이라든가 뭐 여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됐고 그래가지고 그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빚을 진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회항 조치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럼 가면 뭐가 남아있어요?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빚만 남아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죽어라 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라 하는 건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가봤자 뒤로 가봤자 다 죽으니까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원들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7명을 살해했는데, 한국 선원 1명은 살려뒀습니다. 딱 1명은 살려뒀어요. 항해사는 살려뒀습니다. 왜? 남태평양에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으로. 남태평양에서 일본 가려면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막막하죠? 방향도 모르고, 뭘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항해사는 살려뒀어요. 근데 그 항해사가 아주 대단히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항해사의 기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망타진된 겁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이제 어떤 장기를 부르는가 하면, 일본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항해사가 갑자기 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왜 배가 섰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좀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 났죠? 고장났어요. 이 사람들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장났고,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항해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해사한테 매달리겠죠. 어떻게 되냐? 고칠 수 있냐? 근데 항해사가 이제, 한번 고쳐보겠는데,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 항해사가 이 범인들을 어디로 유인했는가 하면, 창고 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참치를 잡아서 이제 쌓아두는 창고 쪽으로 유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고치는 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들어와라 그런 겁니다.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왔어요. 근데 슬쩍 빠져나가서 밖에 문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일본 경찰들한테 뭐 일단 넘겨졌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송돼.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사실 뭐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예를 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신동한가요? 잡지 언뜻 보니까 옛날 6.25 때의 일인데 이제 노병의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투 중에 중공군한테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로켓포를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3.5인치 로켓포라고 해서 탱크를 잡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근데 중공군한테 그런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로 잡은 중공군들이 신기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서, 이게 참 신기한 무기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쏘는 거냐? 또 위력이 어느 정도냐? 알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포로로 잡은 중공군 장교가, 시범 발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켓포의 경우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되게 이렇게 길게 연통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제 격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때 이제 포탄을 이제 장치하고 이제 발사하면 이제 앞으로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로켓은 뒤에 뭡니까? 후폭풍이 있죠. 후폭풍. 그래서 한 발 발사되면 뒤로 수십 메타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요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공군 장교들한테 이거는 앞엔 당연히 위험하고 옆에도 엄청난 진동과 충격이 가해지니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전부 뒤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공군 장교들하고 자기를 잡은 그 몇몇의 그 중공군들이 전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빵 발사한 순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다 죽어가지고 거기서 뭐 탈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하나의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고 보호주의, 육조의 보호주의가 문제된 사안이지만 인도네시아 선언하고 중국인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판례가 있죠. 밑에, 그, 6조와 법의심의 직접성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 판결 요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 위조죄는 형법 제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사실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죠. 일단 범죄지가 중국이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니까 2조의 속지주의에 의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행위자가 중국 국적자니까 속인주의에 의할지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속지주의 안 되고 속인주의 안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주의 남아있죠. 보호주의. 자, 이 보호주의는 5조가 있고 6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주식회사 인자이니까 공인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그죠? 공인이라면 5조의 적용을 받지만 사인이라면 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6조를 근거로 해서 이 중국 사람을 사인 위조죄로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6조의 보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여지는 사안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자,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즉,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이상하죠?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는데 여기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원심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유는 원심 판결 속에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원심 판결을 솔직히 어렵게 좀 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어렵게 구해서 거기다 인용을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걸 보세요. 고딕부분. 형법 제6조상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 하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5조의 7개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가 6조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외국인의 구해온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죄만이 6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 위조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생각이었고 대법원도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을 때는 다 직접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판례는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자의적이면서 심지어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판례는 아주 애매한 직접성이란 걸 논거로 들고 나와서 우리 형법의 적용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봅시다. 그럼 미국 국조의 재무교포 의뢰를 인터넷 대중을 통해서 알게 된 후 자주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 가면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을 지시받고 미국에 갔다가 의뢰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가서 동침을 한 후 출장 기간 내내 함께 기거했다. 자, 갑은 유부남이죠. 유부남이 자기의 처가 아닌 여성과 동침을 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간통죄가 되는 겁니다. 갑에는 간통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갑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갑과의 사랑에 빠져버린 을려는 갑을 만나러 한국으로 왔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갑의 부인에 의해서 간통죄로 고소되었다. 갑이 출장을 갔던 미국의 주 범죄는 간통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이용 갑과 을려를 형법상의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자, 우선 갑의 행동을 먼저 봅시다. 자, 갑이 간통을 했는데, 어디서 간통했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안이죠? 내국인의 국외범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간통한 사안이니까, 이때는, 그 3조의 속인주의에 의해서, 이 갑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갑은 간통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을려입니다. 을려. 자, 을려의 국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국적이라고 되어 있죠.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었을지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을려행위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간통을 한 사안이죠.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 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이면 5조 또는 6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 간통죄는 5조에 규정된 7개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5조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 그럼 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6조가 5조와 다른 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단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서. 자, 그 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조 단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단, 행위지의 법률. 자, 이 사건에서는 미국의 법률이겠죠. 자, 미국의 그 주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이 사건을 본다면 그 미국의 주 법률이 간통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때 6조 단서에 의해서 우리 형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려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니까 간통죄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간만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간통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유사한 사례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6조 단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사안들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형법의 장소 적용 범위 문제를 쭉 봤는데, 우리가 조문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2조는 속죄주의를, 4조는 기국주의를, 3조는 속인주의를, 또 5조, 6조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쭉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형법의 장소 적용 부분에서 마지막 입법주의가 세계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세계주의에 관한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형법이 이 세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자, 요것이 이제 문제가 좀 된 겁니다. 자, 그럼 세계주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75페이지에 케이스 하나 본 것이죠. 행정고지 40시간 문제.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제 범인은 미국인이었고요. 또 범죄지는 미국이었고, 또 거기서 위조한 화폐는 독일 화폐였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형법상으로 죄가 되는 게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입니다.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 화폐는 독일이라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의 통화죠. 그걸 위조했으니까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 이때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5조 4호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5조는 우리가 원칙으로 이건 보호주의 규정이었습니다. 보호주의. 근데 보호주의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 해야 된다 그러죠?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미국 사람, 이 A가 보면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따져봅시다. 우선 독일 화폐를 위조했으니까 피해자는 독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했다면 대한민국의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독일 화폐를 위조했으니까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독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데, 자,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보호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호주의가 아니고, 근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 근거는 뭐가 될까요?
세계주의라는 겁니다. 자, 통화에 관한 죄는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죠. 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죠.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니까 이것은 세계주의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를 처벌하는 요 규정을 근거로 해볼 때 우리 그 형법이 세계주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규정의 경우에는 세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다수설의 해석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조 4호 가운데 자, 이 통화에 관한 죄 가운데 이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조죄의 경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세계주의라는 거죠. 요런 사안의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라 요런 사안의 경우입니다. 요런 사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주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문의 형식상으로는 보호주의예요. 그렇죠? 통화에 관한 죄가 5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문의 형식상으로 보이지만 요런 사안의 경우만은 분석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런 사안의 경우만은 실질적으로는 세계주의가 예외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에 관한 죄가 모조리 세계주의다 이거 아니고 요런 사안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이런 사안의 경우만은 실질적으로 세계주의의 입장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7페이지 아래에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을 봅시다. 자, 구해 탈출을 공모한 중국인 갑의 오인은 중국 민항기에 탑승한 후 중국 대련 상공에서 납치행위에 작수, 이에 대항하는 항법사 을과 통치사 병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대대부 간통상을 입히고 기장과 부기장을 권총으로 협박하여 서울 방향으로 강제로 운항케 하여 춘천 부근의 비행장에 착륙시킨 후 항공기를 계속 점거하였다. 갑의 오인의 범행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항공기 운항안전법 제9조의 항공기 납치 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논의를 범위를 좀 좁혀야 되는데 상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걸 이제 상해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상해를 가한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중국 대련상공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영역 밖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밖이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금 항공기 내에서 상해가 벌어졌는데 이 항공기 내니까 기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까? 자, 항공기 내라고 무조건 기국주의가 아니죠. 이 항공기와 선박은 대한민국의 것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 민항기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항공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조의 기국주의에 의해서도 우리 형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범인의 국적을 따져본다면 이 범인은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속인주의에 의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보호주의예요. 그런데 이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야 된다 그랬죠?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죠. 그럼 보호주의에 의할지라도 우리 형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조항을 가지고 다 봐도 대한민국 형법 적용 안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 운항 안전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계주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납치 일종의 테러 같은 거죠. 테러는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고 이때는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에서 죄를 범했든 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계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는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세계주의로 그 세계주의 요청을 대처한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사건을 속지주의라고 분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를 납치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범행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속지주의로도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절대로 이것을 속지주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그 요지에서 고딕으로 한 부분 마지막 줄 보세요. 우리는 항공기 운항 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자, 이 사안을 우리 판례는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으로 봤다는 겁니다.
국내범 사안으로 봤다면 속지주의가 맞아요. 그럼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외국인의 국외범 사안으로 봤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판례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판례 자체가 이것을 국내범으로 본 사안은 아니니까 그 표현도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서 그 7조의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7조. 밑에 판례 연구에서 제52 금성호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갑과는 시계를 밀수입하여 관자 방위실을 포탈하기로 공만 후 일본에서 남자용식의 150기를 사서 자신들이 승선 중이던 한국연합해운 주식회사 소속 냉동물 수출단 52 금성호 기관실에 은닉해 두었다가 일본 세관들에게 적발되었다. 갑과는 이로 인해서 일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경우 우리 형법에서 갑과를 관세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자, 이 사람은 밀수를 하려다가 사전에 적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본 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우리나라의 관세법을 적용해서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 법에 따라서 외국 법에 따라서 한번 처벌된 사람을 또 우리 법을 적용해서 또 처벌할 수 있느냐? 또 처벌할 수 있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조에 있습니다. 7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조. 법률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란 말이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을 감경하지 않고 면제하지도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받았을 자도 그건 외국 법의 문제이지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사부재의 원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을 자도 그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이중처벌이 되죠. 일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처벌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이고 이 이중처벌의 과중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은 뭐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까?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거. 그러나 임의적이기 때문에 형을 다시 선고해서 새롭게 형을 집행할지라도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재 우리가 형법의 적용 범위 문제를 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 내용이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 형법 원칙으로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외겠죠. 국내법상의 예외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국제법상의 예외로서 치외법권자와 외국의 군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예외들을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그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예외가 아니다라는 반대 견해가 최근에 상당히 유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반대 견해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제 출제되면 예외로 보는 게 과거의 다수설이었는데 최근에 예외가 아니라는 견해도 유력하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가운데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적 적용 범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매우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인적 예외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유력하니까 그런 견해들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서론이 끝났네요. 서론. 형법의 서론으로서 형법의 일반 이론을 쭉 봤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본론인 범죄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